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음,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말 이전에 목요일에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 출장을 다녀왔는데, 물론 뭐 학교 일도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실,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일종의 트립인데, 일단 서울에는 지금 한남동이나 이태원,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죠.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는데, 음, 뭐 여러 가지 산업이 타격을 입는 거는 당연하고요. 일단 이태원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태원 주변에 한남동에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안전지대 같은 곳으로 지역으로 사람이 또 집중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하고 한남동에는 사람이 없지만 홍대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태원이랑 홍대랑은 다니는 층들이나 또 연령대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청담이었어요, 여러분. 청담이 어디냐면 강남에 있고 압구정이랑 뭐 신사, 청담 이쪽이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많은 또 사람들이 활보하기도 하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밥과 그리고 커피와 디저트, 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북적였어요, 여러분.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일어나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리를 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기존에 제가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면, 뭐 호텔 가격이 보통,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호텔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묵은 호텔이 지금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왜냐면 밖에 비즈니스 트립을 오는 사람이나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호텔 저희가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호텔 업계에서는 일단 손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비용 정책 그리고 안에 서비스 퀄리티 문제죠. 방이 사실 호텔 방이 팔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 고용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 역시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 상태가 사실 조금 뭐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F&B라고 하죠. 푸드 앤 베브리지, 뭐 다이닝 이쪽에는 아예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호텔이 요즘에 운영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 기본 인력들 있죠. 기초적으로 깔리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업장을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프론트에 요즘에 몇 명,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호텔에는 몇 명의 사람들로 운영이 되냐 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객실이 팔리는 게 200실이거든요. 제가 묵었던 곳이 총 200객실인데 거기서 30%가 안 팔린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200객실 중에 60객실밖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60객실을 재정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프론트에는 항상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 내지 2명의 상시 인원으로 프론트에서 손님을 접객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기타 있는 다른 사항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F&B 쪽에는 사람이 아예 없고요. 오피스 사람이 또 그 흔히 말하는 사무실 직원이죠. 사무실 직원이 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산 부서거든요. 하루에 60객실이 팔리는데 막 열 몇 명씩 필요가 없는 거죠, 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 4명으로 운영이 된대요. 한 사람당 하루에 12객실 정도를 치우는데 그것도 교대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반값도 내려가는 거고 또 서비스 퀄리티도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음, 이 관광과 여행업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도 기본 상식, 여러분들이 그 사회 상식을 만약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한다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당연히 발생이 되면 여행은 안 올 것이고, 비행기 값은 뭐 유류세나 여러 가지 것들도 당연히 내려가게 되고, 호텔 값도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여러분들 겸비해 두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 취득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 실무에서 적용을 하고, 또 실무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좀 이해를 해서 좀 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실무자로서 아웃풋을 낼 수 있고, 또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이상향, 그리고 또 가치관,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인 컨벤션이나 관광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56번까지 했죠. 55번까지 했죠. 이번 시간은 5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6번. 우리나라의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하는가? 여러분들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유치라 그러죠. 인바운드를 유치해 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바운드를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관광 시설물들 개발, 그리고 뭐 인적 자원 개발,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답은 10년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보통 이렇게 주기로 개발 계획을 잡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가 2020년이잖아요.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제3차 관광 기본 개발 계획이라고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벌써 이제 4차 관광 기본 개발 계획을,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벌써 연구 중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연구 개발을 쪽을 R&D 팀을 또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은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은 10년 주기로 되되, 여러분들 지방자치제라고 알고 계시죠? 사회시간에서 들어서도 알고 있을 텐데,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나라 국자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시, 부산시, 아니면 뭐 광주시 할 때 시 개념이 있어요. 중앙정부 쪽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제, 부산시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자치제를 형성해서 지역 개발이나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나라 단위로 10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산도 따로 하고 있어요. 그게 부산권 관광개발 기본 계획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 10년이에요. 하지만 우리 부산시 그리고 각 시도에서 시도하는 것은 5년입니다, 여러분. 5년에 시작되고 5년으로 보통 끊어서 그런 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 중앙정부에서 했던 제3차 관광 기본 계획이랑, 그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말했죠. 그것과 부산에서는 벌써 5차예요, 여러분. 5차 부산권 관광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5차 부산권 관광 개발 계획은 벌써 이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6차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그러니까 5차와 6차가 거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3차와 동일시 기간으로 되고 있는 거죠. 부산에는 지금 이제 6차가 끝나가면서 7차를 5년 계획 단위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국제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걸 합니다. 어, 전국에 계신 다른 훌륭한 연구자분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또 기타 전문가들과 해서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구원으로 같이 연구를 좀 진행하게 돼서 이런 핫한 나중에 정보들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지역은 5년, 그리고 중앙정부는 1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57번, 다음 연회에 필요한 서비스 직원 수는 몇 명인가? 이 문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계산 문제는 따로 한번 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백명이 있는 연예 행사는 뭐 접객원이 몇 명, 접객조장이 몇 명, 라운드 테이블에 몇 명씩 세팅, 막 이런 가지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내셔널 이제 플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매뉴얼인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계속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탠다드로 표준화된 어떤 계산법을 이용해서 그것만 계속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따로 한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58번. 개체주의 인지도와 매력을 향상시키며 개체 이미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벤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개체지라고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벤트가 열리는 아니면 축제가 열리는 지역이 어디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빠르겠죠? 그리고 그런 지역에 열리는 유명한 축제는 어떤 게 있냐라고 묻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벤트를 무엇이라고 외국에선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메가 이벤트 1번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가 이벤트는 뭐가 있죠? 스포츠 메가 이벤트, 월드컵이랑 올림픽이 있죠. 그쵸? 거의 메가 이벤트급이죠. 그런 이벤트를 말하는 거고요. 촉진 이벤트는 어떤 걸까요? 3번의 촉진 이벤트는 물건을 좀 더 잘 팔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 활동을 촉진시키고 상품을 잘 팔 수 있게끔 영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촉진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예전에? 원 플러스 원 이벤트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사면 하나는 어려운 나라에 기부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촉진을 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리고 4번 상업 이벤트 역시나 상업적으로 어떤 판매나 또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기업에는 국한돼서 지금 58번 질문이랑 좀 맞지 않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홀마크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이 이벤트로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홀마크 이벤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또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축제를 경험해 본 몇 가지 게 있어요. 먼저 가까운 곳은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가 있죠.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얼음왕국.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빙등제가 또 있어요. 이제 하얼빈 빙등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한번 가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리고 유럽으로 가다 보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음악제라고 또 있어요. 오스트리아 가면 이 짤츠부르크 음악제.
그리고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또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이랑 독일의 맥주 축제, 영국의 뭐 에든버러 축제들은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지역을 붙이게 됩니다. 지역에 앞에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축제의 또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산에는 그러면 어떤 축제들이 여러 군데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부산의 정체성을 내보낼 수 있고 대표성을 띈 그런 축제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것은 홀 마크 이벤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9번 호텔의 객실, 레스토랑, 기타 부대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의 도둑놈 수준이죠, 그죠? 이거는 스키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워크인 게스트, 슬립아웃 게스트, 프리퀀트 게스트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 앞에 설명 보시면은 뭐 사실 뭐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얘기해 보면 워크인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고 그냥 당일에 호텔에 와서 나 여기 방 좀 주세요 하는 걸 워크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알고 있을 거고, 슬립아웃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객실은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자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잠을 안 자는 쪽도 있어요. 그냥 뭐 호텔만 잠시 쓰는 거죠,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뭐 슬립아웃 게스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을 몇 시간 쓰다가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화에서 보면 많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스키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객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고객은 스키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뭘 하죠? 네, 호텔 계좌를 오픈합니다, 여러분. 계좌를 오픈해 놓고 미리 디퍼지트란 걸 받아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계좌를 열어놨다 그 사람이 객실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미리 열어놓은 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좀 강제성을 띌 수 있게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60번 컨벤션, 회의, 세미나의 특성을 지닌 여행의 형태로서 관광을 포함시키는 관광 여행은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가미되고 세미나 등이 가미돼서 관광을 포함시키는 관광 여행은 바로 일과 관광이 합쳐진 비즈니스 투어리즘이라고 하고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광이라고 말을 해요. 한국어로 직역하면 사업 관광인데 비즈니스 트립 아니면 비즈니스 투어 아니면 비즈니스 투어리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61번. 앞에서 나왔던 또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호텔의 경영 형태 또는 객실 요금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쵸? 이거는 유럽식, 미국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라고 했으니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번, 61번에 2번부터 볼게요. 먼저 유럽식 경영 방법. 유럽은 플랜이라고 하죠. 자, 여기 객실 요금에 아침 식사를 포함시킨 형태. 유럽에서는요, 객실 요금에 식사 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유럽식 경영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또 3번 대륙식 경영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 컨티넨탈 플랜이에요. 이제 객실과 식사 요금을 분리시킨 상태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컨티넨탈 플랜은 뭐냐면 객실과 조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조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대륙식은. 뭐 식사 요금을 분리시키는 없다고 말했는데 조식 포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혼합식 경영 방법. 객실 요금에 미국식 아침 식사만을 포함시킨 형태라고 해요. 이게 혼합식 경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식처럼 강제성이 그냥 있어서 다 준비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객실 요금에 미국식 아침 식사만을 포함시킨 형태로 요즘에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사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또 이 호강학 객실은 장점은 뭐 미국식처럼 뭐 아니면 정해져서 음식을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유럽식처럼 그냥 뭐 객실 요금에 아침 식사 자체를 포함 안 시킨 형태로 할 거냐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성을 좀 띠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맞추셨다면 좀 대단하십니다. 네. 62번. 다음 중 호텔 기업의 가치평가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접근 방법은 자, 가치평가는 뭐죠, 여러분? 가치평가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텔이 있으면 이 호텔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태원 클라스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계속 뭐 주식,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나 김광민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또 나라는 브랜드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일본의 원가 접근법. 여러분들 원가 접근법이 뭐예요? 원가는 뭔지 알죠, 여러분? 한 재화 단위가 뭐 팔릴 때까지에 드는 고정 비용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 이 김광민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얼마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 접근법은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를 재생산하거나 재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금액으로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라는 브랜드를 생성하기 위해 얼마나 정도에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은 가치평가 방식에 포함이 됩니다. 2번 시정 접근법. 만약에 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아직 시장에 내가 내놓지 않았어요. 인적 시장에 나를 내놓진 않았지만 나는 사실 뭐 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난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얼마 정도 가치가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평가해 보는 거죠. 이것 또한 호텔의 가치평가 방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접근법, 그렇죠? 밑에 한번 해설 볼게요. 수익 접근법은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를 위한 미래의 이익 흐름으로부터의 할인된 미래의 현금으로 정의. 뭐 쉽게 말하면 이거를 호텔 기업의 가치평가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방 하나 팔면 그리고 너 이 호텔들을 운영하면 얼마 남는데, 얼마의 순수익이 남는데, 너희가 총 매출에서 얼마 정도의 그 뭐죠, 고정비를 빼서 얼마 정도를 너희가 수입이 드냐, 그걸 가지고 네 브랜드 자산을 위한 미래의 이익 흐름을 할인된 미래 현금으로 정의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4번은 뭐냐면 서비스 접근법이라고 해서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 서비스가 종업원의 서비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뭐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라는 방식인데, 서비스 접근법은 말 그대로 서비스 퀄리티를 올리는 거지 브랜드 기업의 가치평가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관계가 없는 4번입니다. 네. 63번 호텔 식음료 부서의 조직 중 다이닝 룸 매니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네, 답은
1번입니다. 개별 식당의 서비스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뭐 F&B 총괄 부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으실 대로 많이 부르면 됩니다. 넘어가고 64번 세계 최초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으로서 예약 업무를 자동화를 확장시킨 시스템. 먼저 올드스팬, 갈릴레오, 아마데우스 대부분이 뭐 올드스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약 관리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갈릴레오나 아마데우스, 특히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CRS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건 있냐면 실제로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업무 자동화를 완전히 확장을 시킨 것은 컴퓨터 리저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약 전문입니다. 뭐 월드스팸이나 아마데우스, 갈릴레오는 부분적으로 예약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냥 호텔에 필요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예약 전문은 CRS다. 이것 때문에 획기적으로 좀 많이 예약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또 지점끼리 연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